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런 지 일주일째지만 아무도 벗으려 들지 않습니다. 불안하니까요. 네. 내일이면 봄의 시작인 입춘이라는데 아무도 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5% 이상, 전기, 수도, 가스가 28% 이상 뛰고 있어서 개구리가 뛸 자리가 없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데 정치권은 다른 신매만 관심 있는 듯 암울합니다. 그래도 기운 냅시다. 마스크는 못 벗어도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고 있고요. 아직 개구리는 못 뛰어도 이 영원할 것 같은 겨울이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2월의 첫 번째 금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다 보면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지? 하는 경우 많으실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네, 살다 보면은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요, 대전에서 이런 상황을 겪은 운전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허.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네,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입니다. 그런데 앞차 잘 보세요. 후진하면서 어머. 갑자기 다가옵니다. 당황한 차주 경적을 울리면서 위험 신호 주는데요. 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허.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다시 뒤로 가는데 또 갑자기 따라오는 앞차. 오, 정말 이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요, 끝이 아닙니다. 또 다시 따라옵니다. 다행히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덕분에 아찔한 실랑이는 끝이 나는데요. 앞차 운전자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한 번이야 그렇다 치지만 지금 두 번, 세 번? 이거 마이클 잭슨 뭐 무너크도 아니고 뒤로 왜 와요, 지금 첫 차가? 백성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보복 운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허. 이 블랙박스 차주는. 근데 보복 운전은 앞으로 따라오는 건 많이 봤는데 뒤로 오는 건 저도 처음 그러니까요,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상 처음은 실수일 수 있어요. 아하. 가끔 신호 대기할 때 저도 뭐 실수하다가 약간 후진하려다가 깜짝 놀라서 전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저렇게 운전해서 그러니까요. 바로 앞까지 부딪히기 직전에서 저렇게 멈췄다는 건 네. 무언가 보복 운전이나 아니면 저 앞차 운전자의 상태가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어허. 그래서 지금 이 차량 차주도 이거 혹시 음주운전 아닌가라고 해서 의심돼서 제보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알 길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위험한 행동,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 내려서 뭔가를 확인하는 건 절대 하셔는 안 되는데 일단은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보는 우리도 황당, 당시 운전자도 황당, 시청자도 황당, 다 황당 할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보는 사람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영상이고 도무지 앞차 운전자가 왜 저러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도 저 상황에서 운전자가 어이가 없었겠다. 그렇죠. 황당하다. 아하. 처음에 후진은 실수인데 혹시 그 다음에는 경적을 울리니까 보복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추정도 나오고 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 아.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저 상황 일단 사고는 없이 또 때마침 파란불이 돼서 다 가긴 갔어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지금 앞차가 뒤로 지금 세 차례나 이렇게 후진을 했잖아요. 혹시 저것도 무슨 법을 위반한 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습니까? 법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후진 금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긴급한 상황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저렇게 후진을 하게 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그래요? 승용차 기준 6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반복해서 계속 저렇게 뒤로 오거나 보복 운전으로 저렇게 하게 되면요. 난폭 운전 또는 보복 운전인 경우에는 처벌이 심해지는데요. 어허.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저 운전자분 이번 일은 정말 아무 사고가 없었기에 그냥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시 다른 데 도로에서는 절대 저렇게 뒤로 후진하는 일 없도록 정말 운전에 똑바로 정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글쎄요. 도로 위에서 생긴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이번에는 경상북도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있었던 일입니다. 2차선 도로 두 차량이 나란히 달리고 있는데 네. 1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우측 깜빡이를 켜고 차로 변경을 시도합니다. 네. 방향 지시등을 켜고 동시에 막무가내로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가만히 달리던 2차선 차량 이걸 피하려다가
우측 진출로로 빠지고 맙니다. 어머. 의도치 않게 안동터미널로 향한 차량 운전자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게 자기가 원래 갑자기 진출로로 빠진 차량은 원래 저쪽으로 가고 싶은 차량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또 제보자가 옆에 1차선의 차량이 방향 지시등만 켜고 속도 변경을 안 하길래 설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밀고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밀고 들어오니까 결국 밀려난 건데 네. 저 운전자가 만약에 굉장히 급한 일이나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저것으로 인해서 그 일을 못하게 됐을 거잖아요. 네. 어쩌면 상당히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창 오래된 시트콤인데요. 초보 운전자가 이 도로 차선 변경을 못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스개 상황으로 봤습니다.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끼어드니까 갑자기 사고 안 나려고 방향을 틀었다가 원차는 안동터미널로 가게 됐잖아요. 지금 백성원 변호사님. 네. 사고가 안 난 게 천만 다행이긴 한데 이 상황에서 뭔가 시시비비는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저 차량에 대해서 법적 책임 물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잖아요. 아하. 점선은 차선 옮겨도 되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실수로 옆차를 못 봐서 저렇게 들어온 거라면 그냥 이제 저거는 말 그대로 해프닝이 될 건데 그냥 실수로 이게 들어와서 안동터미널로 가게 된 네. 오픈 사연이 되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저 두 차량 사이에 뭔가 시비가 붙은 상황이어서 저 차량이 약간 보복 운전이나 협박을 하려고 확 밀고 들어가서 저 차량이 이렇게 뒤로 밀려난 것이라면 그거는 형법상 특수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앞 두 차량의 사연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네요. 정말 저 옆 차선의 차량이 저 차량을 못 보고 그냥 들어갔다면 사고가 안 난 걸 그냥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상황도 그렇고 이번 상황도 그렇고 참 도로 위라는 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데서 정말 초집중을 운전할 때는 해야겠어요. 그런데요, 야, 이번 일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동차 이제 여러분 뭐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뭐 아파트나 이런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자동차가 주차해야 할 칸에 오토바이가 떡하니 한 칸을 차지하고 있다. 허주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파트 주차장 그렇잖아도 주차집이 많고 늦게 들어가면은 막 지하 2층, 3층까지 내려가야 될 되는 데가 것도 없어요, 있고. 진짜. 그렇죠. 늘 빽빽한 곳인데 오토바이가 주차칸 하나를 전부 쓴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애매하실 텐데요. 정답은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네.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모임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제목이요. 주차하신 거 이해된다입니다. 게시물에 보시면은 주차칸 한 칸을 다 차지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진 한 대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네. 글쓴이 시작은 이래요. 평소 한쪽에 잘 주차된 오토바이가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길래 뭐지 했는데 라고 하니까 끝에 마지막 결론은요. 오토바이 운전자분의 주차가 이해가 됩니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 조금 전에 그 사진이 오토바이가 진짜 이 한 칸을 차지하고 있네요.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기는 차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토바이가 있는 건데 오토바이 뭔가 지금 종이가 붙어 있고 그런데 보세요. 전희연 평론가님 저런 상황을 일단 보시는 시청자분 대부분은 아니 안 그래도 어쩐지 우리 집 아파트에도 진짜 주차 공간 부족했는데 어쩐지 차댈 데가 없더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아파트 입주자분들 주차장 지나가다가 그 오토바이 이렇게 째려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오토바이에 붙어있는 저 한 장의 종이에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글이 빽빽하게 써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으신 분이 작성한 글인데 네. 이 글을 보면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왜요? 보여요. 평소에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장의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차를 보행해 가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주차를 해놨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예,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스티커를 계속 붙인 겁니다. 매너 주차. 이 말은 주차 왜 이렇게 하나요? 라는 걸 항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참다 못해서 주차 칸에다가 주차를 해놨고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오토바이 이륜 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차 칸에 주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법리적으로 이분은 주장을 하셨고요. 난 그동안 이 주차장 자리가 하도 부족해서 다른 분들에게 이제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도록 한 곳에 잘 세워놨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붙여놨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허준 변호사님 지금 이분의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으신 분이 이제 붙인 종이의 내용만 놓고 보면 원래 법적으로 주차장에 그어진 그 주차칸에 오토바이를 세우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 봐요. 그게 맞습니까? 원칙대로 하면 그게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이륜차도 이 좀 넓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구획이기는 하지만 그 구획 하나를 다 차지하고 한 대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 2012년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들도 일반 주차시설 이용이 가능한 이 자동차 범위에 포함이 된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저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현행 주차장법 17조에 보시면 주차장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륜차에 주차를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아. 이걸 거부를 하게 되면 시정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토바이가 이렇게 부피가 작다 보니까 차단기를 옆으로 통과해서 차단기의 어떤 그 받지 않고 통과를 하기 때문에 주차 요금을 내지 않는다든가 차단기가 훼손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관리자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도 내가 그렇게 할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당하게 주차하려고 하는데 거부를 하게 되고 이런 실갱이가 벌어지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언제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오토바이 구획 주차장 구획 비율이라든가 구획 지정에 대한 의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구체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저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는 사실 진짜 지금 정말 죄송한데요. 저조차도 주차칸에는 오토바이가 주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1인이었는데 그래서 맨날 주차할 때 진짜 한참 자리도 없는데 진짜 그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이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길래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저 오토바이처럼 저 일 외에도 수많은 편견과 지레짐작 속에서 그러니까요. 자신이 가해자거나 폐를 끼친다라는 주차금에 시달렸을 테고 또 많은 분들도 괜히 이게 뭐지? 째려봤을 그러니까요. 텐데 저는 오토바이의 주차권을 찾으신 분을 계기로 해서 네. 또 하나 우리가 몰랐던 권리도 좀 찾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각도의 시선으로 봐주는 것 오토바이 주차가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진짜 문득 여기서 든 쓸데없는 생각, 궁금증, 허준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저 주차칸에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놨잖아요. 그런데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가 삥 돌다가 진짜 너무 없네. 그래서 저기에 나도 슬쩍 한번 대야지. 한 주차칸에 다른 오토바이까지 해서 두 대가 서 있을 수 있어요? 서 있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토바이 운전자들끼리 서로 양해만 하고 도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주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본에서는요. 오토바이 전용 주차 구역이 따로 이렇게 그래요? 구획을 좁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역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삼성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끔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오토바이들도 이제 많아지고 또 주차 또 배달하시는 분들도 늘어났기 아하. 때문에 좀 주차하는데 좀 구역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사실 이 종이를 구구절절하게 안 써놔도 자기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 그래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네요. 또 매너 있게. 그러니까 이분이 좀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토바이도 처음에는 다른 그 자동차 운전자들한테 방해되지 않게 구석에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매너 무슨 주차 스티커를 받고 나서 옮겼다고 하는 건데 그때부터도 좀 배려하는 마음이 엿보였었고 이 설명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 붙여도 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적법한 행위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오토바이만 세워놔도 되는데 자칫 그게 또 이웃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붙인 것 같고 이 설명으로 인해서 누구라도 이 설명을 보는 순간 이렇게 됐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상당히 사려가 깊었던 것 같고 뭐라고 그랬냐면 네. 매너 주차 스티커가 지속적으로 붙어서 그래서 정석대로 주차한다. 아하. 만약에 스티커 붙이신 분이 융통성 있게 주차하는 게 괜찮다고 허락을 하시면 다시 이전대로 주차하겠다. 한 칸에 이렇게 그렇게 또 말씀을 자리에. 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진 한 장인데요.
울림이 큰가 봐요. 왜냐하면 누리꾼들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백성 변호사님. 네, 일단 뭐 입주자분들하고 또 누리꾼들의 반응을 좀 보면 원래 저 구석에 잘 돼 있던 게 갑자기 여기 왜 돼 있나 해서 이상했었는데 저 글 읽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그동안 배려하셨던 거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저 칸 한 칸을 다 차지하는 것도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륜차 주차 구역도 좀 따로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내서 그러네요. 대부분 저 오토바이 이제 운전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러네요. 이제 누리꾼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좀 특이한 반응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저 주차칸 뒤에 보면은 옥내 소화 전함이 있어요. 저 뒤에. 아, 뒤에? 칸 뒤에. 예. 아, 있네요. 예. 근데 원래 저기다 차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 소방관 분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오토바이 주차 누가 잘했고 몰랐고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저 지금 오토바이 운전자 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아파트에서 왜 저기다 주차칸을 이거는 만들었어? 아파트 측이 조금 이거 사례를 좀 못했네요.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안전불감증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예리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무지함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진짜 오토바이가 주차칸에 주차를 떡하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릴게. 정말 제가 무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요즘은 불타는 트롯맨 장안의 화제입니다. 여기서도 불트, 저기서도 불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타는 트롯맨들의 이 달달한 무대 때문에 요즘 시청자분들의 심장이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눈길 가는 무대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촉촉히 젖은 입술로 바람에 옷피어 구름에 실려 살짝이여 오소서 낯선 물에 머리를 감고 달빛에 머리를 빗고 다이랑 잘 어울리는 노래. 님이 오신 길목에 서서 사모하는 가슴만이 아신다면은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잽싸게 허재근 평론가님 두 사람 꼴 보시소. 와, 이거 지금 흉내를 못 내겠어요, 진짜. 네, 황영웅 씨가 그 묵직한 저음하고 큰 키 그리고 또 뭐 부드러운 가창력 이런 걸로 지금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그러한 가창력이 요번 이 노래 3호에서도 그대로 나타났고 아하. 또 거기에 정다은 씨가 국악에 기반한 또 이런 목소리가 황영웅 씨하고 잘 어울리면서 네. 저 3호가 이 경연 때마다 항상 나오는 노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에 익숙한 노래이긴 하지만 막상 부르기는 힘든 노래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두 사람이 완벽하게 이중창으로 부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서바이벌 경연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디너쇼인 것처럼 그러한 프로의 공연인 것처럼 아하. 그러한 무대를 선사해 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경연이 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요인경 평론가님 물론 다른 경연자의 실력도 일치월장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황영웅 씨의 실력이 더 클래스가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죠. 이렇게 저도 뭐 검색을 해보는데 예전에 황 치면 뭐 황영조 씨라든가 뭐 이런 황영조. 거. 예. 근데 지금 딱 치니까 황영웅 씨가 1위예요. 아, 그래요? 버릇대로? 압도적으로 네. 네이버 다음 구글 다 네. 그만큼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긴데요. 네. 단순한 뭐 인기 비결 뿐만 아니라 호응도가 높은 게 아니라 목소리가 일단 완전히 중저음으로 깔면서 그러니까요. 오는데 본인도 자신의 그 인기 비결을 외모라고 하지 않고 저만해 보였습니다라고 어허. 얘기를 했고요. 네. 특히 이번에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심사위원들의 평이 굉장히 또 이렇게 성실하게 평을 해주시는데 네. 김주수 씨는 황영 원래도 잘했지만 점점 성장하고 있다. 이게 또 경연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매력보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도 굉장히 가산점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다들 뭐 밸런스가 잡혔다, 흠잡을 데가 없다 해서 격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네. 꿀보이스라고 고막이 녹아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제 고막이 결선까지 남아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병원 가시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무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감성이 막 녹아내렸어요. 그런 반응도 많은데 지금 저 무대에서요. 허주현 변호사님 사실은 황영웅 씨 주목받았지만 옆에 있던 정다은 씨를 주목하고 언급하는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네, 정다은 씨 비주얼도 좋지만 중저음 목소리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나훈아 씨랑 되게 유사한 느낌이에요. 아하. 그런데 나훈아 씨가 워낙 이제 전설이고 그래서 존경하는 후배들이 많이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겠죠. 그리고 뭐 너훈아 씨 이런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나훈아 씨가 따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보이스거든요. 진짜. 그런데 정다은 씨가 나훈아 노래 잘 부르는 신예로 공식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롤모델이 바로 나훈아 씨라고 하는데요. 중학교 시절에 이 나훈아의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이게 제 대학교 때 나온 노래 같은데 중학생 때 나이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네, 들어봐요. 이 노래를 듣고 네. 감명을 받아서 트로트 가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92년생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18살 때 이 트로트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면서 실력을 계속 키워왔다고 하고요. 2014년 데뷔 후에 한 방송에서 나훈아의 깝치가 울면 부르기도 했는데 그때도 너무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황영웅, 정다은 씨가 꿀보이스로 무대를 녹였다면 이 다음 팀은 화려한 정년의 쇼로 무대를 후끈 달아오르겠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사랑 참을 수 우리를 내리고 한풀벌레 소리로 그대 이름 외우며 산수처럼 너 깨끗한 공기처럼 너 투명한 이런 사랑 얻게 해준 당신을 사랑해요 오늘은 진하게 여기까지만 보면 왜 경연팀은 안 나고 레전드 김수희 씨가 나왔지 하실 겁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이 노래를 남자들이 불렀기 때문에 어머. 불타는 트롯맨에서 녹이는 민순의 애노, 김정민, 강훈 세 남성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남자 노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하. 이게 원래 남자 노래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소화를 했는데 뭐 사실 노래도 워낙 잘하지만 이제 우리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깃털 퍼포먼스가 관객들의 눈길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야, 정말 그야말로 황홀경의 무대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방금 잠깐 영상 나왔었는데 어떠한 무대였는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열의 꽃 피었다 가슴에 내 가슴에 정열의 꽃 피었다 가슴에 내 가슴 속에 피었다 그대 사랑 찬슬로 우리를 내리고 밤풀벌레 소리로 그대 이름 외우며 달과 별을 헤면서 사랑을 만들고 세상 속에 빛을 모아 정열의 꽃 피웠죠 고마워요 절 지켜줘서 나 정말 행복해요 이제서야 끝이 보인 서로의 시작 앞에 산소처럼 너무 깨끗한 공기처럼 너무 투명한 이런 사랑 갖게 해준 당신을 사랑해요 오늘은 진진하게 키스해줘요 당신을 사랑해요 오늘은 진진하게 키스해줘요 진짜 대박 사건인 게요.
전현 평론가님 진짜 이 노래 듣는 순간은 정말 김수희 씨한테 죄송한데 김수희 씨가 생각이 안 났어요.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노래 제목이 정열의 꽃인데 무대가 너무 정열적입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의 팀 이름이 녹이는 민수네인데 녹여요. 애녹, 애간장을 녹였는데 이번에 또 보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녹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김정민 씨는 저희가 자꾸 김족미 씨라고 부르는 게 족발집 족발집 아들이었잖아요. 본인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많이 꿈을 이뤘는데 이제는 이제 트롯 가수를 꿈꾸고 네. 있고 별명이 또 리틀 이병헌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래. 배우 이병헌 씨랑 한 닮았고요. 2초, 3초 봐야 돼요. 너무 오래 보면 안 돼요. 3초 이병헌이기도 하고. 자, 강훈 씨도 7년차 트로트 가수인데 이분 자세히 보시면 변요한 씨 닮았죠. 아, 그것도 2초, 3초예요. 네, 미생에 나왔던 변요한 씨. 근데 어쨌든 전 이 무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에 부채춤 출 때는 저거 옛날 학교 운동회에서 하던 건가 했는데 그러니까요, 점점 더 멋있는 공연이 펼쳐지면서 네. 야, 브로드웨이 진출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 퍼포먼스 자체도 너무 멋있었고 노래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특히 현장 분위기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퍼포먼스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달콤한 목소리에 녹아내렸다 이거잖아요. 정말 이번에 만나보실 팀이 그 진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구요. 그림이 좋다.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교회에도 가려고요. 왜냐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엄마가 더 신났어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까지 하려고요. 올가을에 하려고요. 결혼식에 꼭 오세요. 저는 전현 평론가님 판단 유보입니다. 이 무대가 달달합니까 혹시? 약간의 뭔가 이 소름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왜 막 이러잖아요. 네. 느끼해. 근데 부러워. 뭐 이런 거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이러면서 부럽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거였는데 서른도 씨는 신성 씨 눈빛 담으면서 느끼하다 이런 표현 좀 하셨는데 그 뒤에 말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네. 뭐냐?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질투나서 그렇다 이렇다고 하시는데 네. 정말 저는 이 두 분의 목소리 그리고 이 가사를 전달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까 위인경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귀가 녹는다라는 표현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경연에서 나훈아 씨 곡이 뭐 많이 불리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 아닌데 이 곡은 유인경 평론가님 옛날 노래가 아니라 최근에 나온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야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두 분 노래를 들으니까.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는 2020년에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지구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하고 막막해할 때 그렇죠. 이제 국민들 위로해 준다는 의미에서 나훈아 씨가 정말 오랜만에 신곡을 한 거죠. 네. 테스 형과 더불어서 같이 나온 그때 같이 있던 거군요, 거기에. 예, 75세에 나훈아 씨가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뭐 결혼식도 할 거라서 전 진짜 청첩장 난리 났어, 그때. 네. 이제 또 몇 톤째인가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정말 그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만큼 좀 맛깔스럽게 불렀거든요. 네. 그 노래를 이제 2023년에
네, 불타는 트럼펫에서 두 가수가 아름답게 불러줬고요. 저 노래를 임영웅 씨도 커버곡으로 부르기도 했고 아하. 김호중 씨는 제 최고의 애창곡이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특히 많은 미혼 남성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잠시 낯뜨고서 눈을 가렸습니다만 전문가이신 하재근 평론가님의 귀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 신성 씨하고 한강 씨가 원래부터 널리 알려진 가수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불타는 트롯맨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칼을 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서 저 두 사람의 재발견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요? 정말 가창력이 너무 부드럽고 달콤하고 또 어떤 깊은 감성 표현 어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저 두 분이 특히 그래서 이번 불타는 트롯맨에서 그 달콤함의 원투펀치를 맡고 있는데 그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이중창을 하니까 네. 쌍달콤의 무대가 펼쳐진 거예요. 근데 와중에 저 이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노래거든요. 아하. 두 분이 그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찰떡처럼 딱 맞으면서 그러네요. 진짜 디노쇼의 어떤 베스트 무대 같은 아. 그런 무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느낌이 확 옵니다. 그렇다면 다음 눈여겨볼 무대는요. 이분들 정말 대단한데 일단 무대를 보기 전에요. 이분들이 그 경연에서 무대에서 예전에 엄청 유명했던 그 광고를 패러디했죠. 어떤 광고였는지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생겼죠, 그죠? 저 말고요. 네. 이종원 씨의 그 유명한 리하 하는 그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 유명했던 그 광고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걸 트로트 무대에서 이걸 접목시킨다? 패러디한다? 정말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별을 따다 바치오리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달을 따다 바치오리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만나 고생만 하는 당신. 조금만 기다려줘. 너무 좋은데?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을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실 의자로 저거 연습해봤거든요. 저 결코 쉬운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세 남자가 하늘 위를 날았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만약에 이런 퍼포먼스로 프로포즈를 하는 남성이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죠. 지금 세 분 중에 누구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저 세 분 다 하고 싶은데 남자는 저렇게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당신이 원하면 별도 달도 다 따준다는 자. 자상한 남자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네. 저 퍼포먼스, 의자 퍼포먼스요. 제가 오늘 제 나이에 대한 힌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게 89년도에 나온 CF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따라하다 물은 많이 깨먹었거든요. 저게 정말 어려운, 진짜 어려운 어려워, 퍼포먼스예요. 진짜. 다칠 수 있어요, 진짜. 네, 그 영상에 나왔던 이종원 씨가 뒤늦게 방송에서 비하인드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 CF 찍기 위해서 한 달간 피나는 연습을 하고 또 촬영 당일에는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저 한 장면을 위해서 촬영을 그래요. 계속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역도 쓰지 않았어요. 공중회전이나 발레하는 장면 일부만 대역을 쓰고 다리 찢고 의자 퍼포먼스 하는 장면은 다 지금 이종원 씨가 소화를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의자 퍼포먼스는 우리 또 백성원 변호사님도 추억에서 뭐 빠질 수가 아유, 없죠. 저희 고등학교 때 의자 많이 해먹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아까 이종원 씨의 그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의자에 올라갈 때 앞을 봐야 돼요. 밑을 보면 안 되고. 맞아요. 밑을 보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앞을 봐야 되는데 앞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든데 네. 지금 저 세 분 하는 건 유심히 보면 한 명은 아주 잘하고 한 명은 어색하고 좀 그래요. 한 명 잘하는 분이 바로 박현호 씨입니다. 그 아이돌 출신이고 거의 뭐 완벽하게 재현을 한 것 같고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 손태진 씨하고 전조혁 씨는 좀 약간 좀 불안해 보이고 땅을 좀 보는. 그래도 일단 이게 아마 저희 이 팀이 추억 소환일 거예요. 과거 추억 소환. 엄마가 옛날에 느꼈던 추억을 소환하는 그렇군요. 컨셉이. 팀이거든요. 컨셉이. 뭐 그런 컨셉이라면 거의 완벽한 컨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지금까지 무대 이 주목됐던 각 팀들의 무대 경연 무대를 조금씩 봤지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일단은 그런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정말 디너쇼란 이름에 쫙 걸맞는 무대들이 펼쳐졌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불타는 트롯맨을 비롯해서 일부 트로트 오디션에 나타나는 이 팀 미션 무대들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거든요. 어허. 왜냐하면 오디션마다 팀 미션은 다 있지만 원래 생전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팀 무대를 급조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이게 좋은 무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좋은 무대도 나오지만 좀 불협화음도 많이 나오고 실수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런 건데 왜 일부 트로트 오디션에서만 이렇게 완벽한 이 팀 미션 무대가 계속해서 나오는지 아하. 이거는 참 불가사의한데 그러니까 네. 그럴 정도로 장안의 인재들이 많이 모였고 또 그들이 그야말로 이 독을 품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을 많이 한 결과 이런 베스트 무대들이 이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사실 뉴스파이터 시간에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시간 관계상 저분들이 연습을 얼마나 죽기 살기로 하는지 그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려 봐요. 그 수는 그 방법 뭐가 있을까요? 매주 화요일 본방사수 불타는 트롯맨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최근 서울 마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세상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당시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그 이면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건물 1층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을 들이받았는데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건물 기둥까지 찌그러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잔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당시에 저 차량은 왜 그렇게 속도를 빨리 냈던 걸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운전자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요. 지난 1일 오후 4시 12분쯤 마포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6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이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급가속하면서 인근 건물로 돌진을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근처를 지나던 80대 여성 보행자 같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 걸어가시던 분은 당시 지인들과 동네 모임을 마치고 이 집에 가던 중에 이렇게 사고를 당한 거라고 합니다. 네. 사고 직후에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모여들어서 차량을 들어 올려서 구조하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안타까운 사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요. 벌써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2명의 목숨을 잃었는데 저 영상을 보면 참 생과 사가 찰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신 분도 하마터면 당시 저 차량에 부딪힐 뻔한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정말로 아찔했는데 그런데요. 당시에 그러면 이 사고를 목격하신 분들은 없을까? 왜 사고가 왜 이렇게 났는지 진짜 알 길이 없어요. 전현 평론가님. 예, 근데 우리가 영상으로 봐도 무서운데 목격하신 분들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목격자분들이 말한 내용에 따르면 딱 봐도 차가 뭐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고요. 현장에서 굉음 소리가 들렸다고 어머. 하죠. 그리고 저 바퀴 부근에서도 연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자, 관련해서 일단 그 피해 건물도 일단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 안전진단 때문에 여기 지금
건물주도 퇴거 명령 때문에 다른 데서 주무시고 메인 기둥이 꺾였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구청에서 보조기둥 2개 받쳐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건물 안전진단 해야 된다고 해갖고 지금 다 퇴거 명령. 건물이 그 주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주 기둥이 휘어져서 안전에도 심각한 지금 상황이 올 정도로 지금 보조 기둥을 받쳐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 저 차량의 속도를 가늠케 하는 대목인데 일단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저렇게 속도를 빨리 냈던 원인은 일단 경찰 조사를 좀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런 사고가 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차량이 일단 급발진돼서 이제 본인은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 앞으로 나갔거나 네. 아니면 운전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에서 엑셀을 강하게 밟아서 보통 저런 사고가 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지금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인근 CCTV에서 이제 후미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차량 블랙박스도 그 안에 혹시 음성 같은 게 녹음돼 있으면 운전자의 그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일단 이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수로 보내야 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좀 이거는 뭐 고인이 되셨는데 제가 혹시라도 좀 말씀드리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술을 마셨거나 혹은 뭔가 특정한 약물을 해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경찰은 그게 하나의 수사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사고가 나면 이제 이러한 다각도로 매뉴얼에 따라 이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런 상황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119 안전센터에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는데요. 허지원 변호사님. 네, 어제 새벽 4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 이 인천 미추홀구의 119 센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 20대 여성이었는데요. 신고 내용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급대가 급하게 현장에 출동을 해봤더니 2살짜리 남자아이가 집 거실에 사망한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신고자 20대 여성 이 아이의 친모였는데요. 외출했다 돌아와 봤더니 아이가 사망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아이가 숨져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외출했다 돌아와서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건 맞긴 한데요. 외출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1월 30일에 외출을 해서 2월 2일 새벽 2시 40분에 돌아왔으니까 어머. 3일 동안 외출을 한 거죠. 세상에. 근데 아이가 2살입니다. 어머. 그리고 저 인천인데요. 저 1월 30일부터 2월 2일 정도까지 날씨를 지금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추울 때였습니다. 세상에. 저 3일 동안 2살짜리 아들은 음식도 당연히 못 먹었죠. 엄마가 없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추운 상황에서 혼자 떨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 입장에서 일단은 이제 아이가 사망한 상황이니까 친모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시작을 했다가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확인을 하고 바로 아동학대 먼저 처벌하는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입니다. 이건 아유. 사실상 아동학대죠. 아이 완전히 방임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아이가 사망한 어머, 것이기 세상에.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이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니 이제 겨우 2살입니다.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세상에. 2살 된 아들을 두고 사흘씩이나 집을 비울 생각을 하다니요. 세상에. 전혜연 평론가님. 예, 도대체 왜 그랬을까 다 궁금할 수 있고요. 경찰도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들만 놓고 집을 비웠어요? 라고 했더니 이 엄마가 말하기를 돈을 벌러 갔다. 아이고. 아는 사람이 좀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 벌러 갔고 지금 아마 카센터에 일을 도와주러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그럼 도대체 3일 동안 집을 왜 비웠냐? 3일이나 비운 거잖아요. 네. 2살 아이 놓고. 그렇게 물었더니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뭐 또 술도 한잔 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 그런데 집 나갈 때 보일러 온도는 최대한 높여놨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술 한 잔 걸치느라 집에 못 왔다는 얘기잖아요. 취약해서 말하면. 그런데 그 와중에 나 보일러는 그래도 높여놓고 왔어요. 추울까 봐, 애 추울까 봐. 이게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할 소리예요,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지금 아이 엄마가 아이를 굶겨 죽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보일러를 자기가 온도를 맞춰놨다. 이거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숨진 아이의 아빠도 있는데 네. 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부터 따로 산다고 합니다. 별거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고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직업 없이 간간히 택배, 상하차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주목해보는 부분이 지금 새벽 2시, 당시에 새벽 2시 40분에 귀가를 했는데 신고 시점은 그보다 한참 뒤인 3시 48분이에요. 이 대목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엄마가 집에 들어온 귀가 시점은 2시 40분이 맞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엄마가 와서 당혹스럽고 아이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 상태를 좀 보다가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 등 굉장히 수습을 해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시간을 정신없는 상황에 이후에 1시간 지난 후에 3시 48분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이렇게 엄마들이 방치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성은 타고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연도 굉장히 큰데요.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물어볼지를 말고 주변에 어떻게라도 본인이 경제가 어렵고 집을 비워야 된다면 엄마한테 잠시라도 맡겨놓든지 그러니까요. 왜 그 생각 이런 못해요? 모성이 아니라 상식이 있었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로 임의동행 했다가 거기서 이제 사전 신문하는 과정에 한 3일가량 방치했다는 내용을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긴급체포 한 거죠. 잠깐만 나갔다가 다시 바로 돌아올 생각에 처음부터 뭐 3일 있다 들어와야지 이러고 나간 건 아니거든요. 잡아주면서 하루 더 좀 더 도와달라서 아침까지만 도와주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일이 좀 더 늦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안 믿겨져가지고 당황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빨리 신고해라라고 해서 그때 신고했다고 해요. 아니 그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지인분도 그래요. 이 엄마라는 사람이 애가 몇 살인지 그리고 아이고 내가 생각 같아서 일 더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얼른 가서 애 봐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떻게 더 도와달라고 더 잡고 퇴근해 또 술 마시 이 여성분의 말이 사실한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허지원 변호사님 그러면 주변에서는 정말 이 집에 애가 지금 홀로 방치된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채 사각지대에 방치가 돼 있었던 걸로 보여요. 지금 이웃들 얘기에 따르면 교류가 전혀 없어서 이 집에 아이가 사는지조차 몰랐다고 하는데 아이 2살이면 많이 울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 방치돼 있다 보니까 이 식사를 못해서 힘이 없어서 울 힘도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생활고를 좀 겪어온 것 같습니다. 거주지 현관문이나 우편함을 보면은 수도요금도 밀렸다, 가스요금도 밀려서 공급 중단한다 이런 통지서들이 있었다고 어머 하거든요. 저런 게 있었네요. 세상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고를 겪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 아이와 아이 엄마가 여기 산다는 사실을 사고가 나고 나서 처음 알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친모가 이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진짜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게 이른바 이상 징후 생활 반응이잖아요. 고지서가 계속 쌓여 있고 미납 고지서 뭔가 노란 스티커 붙어 있으면 뭔가 주변에서도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데 조금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찾아가는 무슨 주민센터 그런 거 맨날 광고만 하면 뭐 합니까? 관련해서 주민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남 직원들 5분 오셔가지고 전입신고 안 되는 분들이 와갖고 사고 있대요. 그게 저도 지금 의아한 거예요 지금요. 처음 계약할 때 누구 계약을 했는지 모르고. 세상에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던 거예요. 세상에 이 친모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일단은 2월 2일 날 새벽에 신고를 했고 임의동행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 방치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긴급 체포가 됐잖아요. 그럼 일단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이제 석방을 해야 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참작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이제 내일까지 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친모가 지금 진술한 거 뭐 카센터에 가서 지인을 돕고 아이를 데려간다는 생각을 하다가 뭐 나도 정신이 없어서 못 들어왔다. 이 진술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죠. 일단. 그러겠네요. 진술의 신빙성 확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만 처음부터 아이를 그냥 방치해 사망할 목적이었다면 죄명이 살인죄로 바뀝니다. 그렇기 세상에. 때문에 일단 친모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1차적인 조사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부모 자격증이라도 줘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요? 너무너무 분통 터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하늘나라에서 고통스럽지만 하늘나라에서 편히 잠들기를 바랄게요. 이 아이요. 자, 나라박 소식 좀 알아볼게요. 자, 이런 상황을 두고 바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는 걸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고 평화롭고 따뜻한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래야 할 집에 난데없이 이런 날벼락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가정집 아닌데, 보셨나요? 뭐예요? 거실로 향하던 여성 앞에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을 뚫고 뭔가가 들어왔어요. 뭐예요? 순식간에 집안이 먼지바람과 함께 풍비박산이 났는데요. 여성이 서 있던 곳과는 불과 1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딛었어도 그야말로 크게 다칠 뻔한 상황이었는데 어머. 바로 저거 보셨나요? 저게 뭔지 무엇이 집안을 덮쳐온 걸까요? 딱 봐도 보통 크기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 자동차 모형도 아니고요. 근데 정말 찰나의 순간에 생과사가 오갔어요. 저 상황에서도 하재근 평론가님. 예, 저게 지난달 30일 밤에 자정 무렵에 하와이의 한 가정주택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호. 저 여성이 이제 밤 12시 정도가 돼가지고 잠을 자려고 잠자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거실에서 TV를 보기 위해서 막 거실로 가는 찰나에 그 앞으로 1.5m 정도 되는 바위가 어머! 굴러 들어와서 집 벽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어머! 그러면서 거실을 관통해서 침실 앞에서 멈춰섰다고 하는데 세상에. 정말 저 여성이 조금만 일찍 이동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한밤중에 진짜 무슨 일입니까? 진짜 사람 한 발자국이 그 차이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the loud boom, and apparently the boulder passed right in front of me, which I didn't know. I didn't see it. All I heard was the boom, and then somebody asking me if I was okay. 지금이야 상황이 다 벌어지고 난 뒤니까 지금 저 집주인분께서도 약간 얼굴에 그나마 웃음기를 띠고 너무 황당했다는 그런 투로 말씀하시지만 이게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불안할 것 같아요. 백성 변호사님. 거기다가 지금 살던 집 새로 지어서 입주하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머, 저런 어머, 일을 어머. 당한 거거든요. 근데 저 위에 이제 언덕에 바위 덩어리가 굴러 내려온 건데 세상에. 뭐 과거에 뭐 허리케인이 오거나 뭐 아니면 폭우가 와도 떨어지지 않던 게 위쪽 그 언덕 쪽에 요즘 건축 공사를 하는데 세상에. 아무래도 그게 원인이 아닌가.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걸 유머라고 위트라고 해야 될까요? 집주인께서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보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내 주변에 혹시라도 안전 취약지대는 없는가 내 스스로 먼저 살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천만다행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